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은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울산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래서 마련한 시간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집으로 미래 박람회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빛 에너지, 열역학 이론, 뭐 말만 들어도 정말 어렵고 난해한 이 과학적 이론들과 법칙들 때문에 학창 시절에 정말 피하고 싶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과학이 아니었나, 그 중에서도 물리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생활과 이렇게 과학이 밀접했었나 싶을 정도로 온 세상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알고 있던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과학의 세계. 그 얘기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우리가 어떻게 발맞춰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사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과 과학으로 소통하는 철학적인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저는 물리학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물리학자의 미래 준비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미래 박람회장이잖아요. 여기 둘러보시면 미래에 대한 수많은 기술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하는 것을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 데이빗 호크니의 유명한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 주변에 굉장히 정적으로 보이는 배경이 있고 누군가 아마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는지 이렇게 물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이죠. 보통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볼 때 저 튀어오르는 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니까요. 하지만 주변은 사실 너무나 뻔한 장면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지만 사실 이 장면의 대부분은 이렇게 변치 않는 모습이었을 거고요. 이 물이 튀는 이 순간은 잘해봐야 몇 초도 되지 않는 순간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죠. 저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변화에 굉장히 집중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변화보다도 그 변화 너머에 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공지능이었죠.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는 이 지구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기후 위기도 작년 올해 초까지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묻혀버렸죠.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지만 여러분이 잊지 말아셔야 할 것은 코로나 위기가 언제 이제 극복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저희가 앞에서 보았던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지구의 이 기후 위기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아마 여러분 예상과는 달리 변화의 시대,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까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제국은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로마 제국이라든가 뭐 대영 제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너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조선 제국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역사상 가장 오래 유지된 제국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기원전 30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3000년간 유지가 되어온 엄청난 제국이죠. 여러분들이 이집트 하면은 처음 떠오르는 것이 피라미드도 있지만 이렇게 그 왕들의 시신을
또는 그 시신을 모방하여 만든 이런 석상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대단히 유명한데요. 물론 약간씩 뭔가 변화하고 있는 어떤 추세가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문명을 통해서 그들이 하던 행동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나온 이 작품들은 무려 2500년의 시차를 갖고 있는 겁니다. 2500년간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그림들도 물론 이 그림을 그린 화풍들은 바뀌고 있지만 지금 전쟁의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죠. 상당히 유사한 무기들을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칼하고 창하고 활을 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이 그림들은 역시 이것도 한 거의 400년 가까운 그런 굉장히 긴 시간의 시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로마 시대의 전쟁을 보거나 이 기원전이 아니죠. 이거 한 12세기, 3세기의 전쟁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전쟁하는 양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칼에 찔려서 죽거나 활에 맞아 죽거나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사실 변화하지 않는 게 보통이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면 자기 아버지와 거의 똑같이 살다가 죽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부터 반경 30km를 벗어나서 여행을 갈 거란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변화라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사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경험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변화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이거는 서울의 그 남대문입니다. 숭례문이에요. 왼쪽 위에는 19세기 말의 모습인데 거대한 남대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아마 서울에서 가장 큰 구조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6.25가 끝난 다음에 다시 회복된 서울 시내의 모습인데요. 여전히 남대문은 서울 중심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서울에 가보셨거나 아니면 그 조만간 서울에 가보신다면 남대문이야말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건물이죠. 불과 100년 동안 우리가 서울만 보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란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요. 지난 수백 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아주 표준이 되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표준이 되는 현상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오늘 이 아마 박람회의 목적 중에 하나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화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모두가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싶어 하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분은 그 유명한 SF 작가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에는 세 부류가 있다. 예언가, 이들은 공짜로 예언을 한다. 점쟁이, 이들은 돈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미래학자, 이들은 월급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학자로서 단언할 수 있는 말은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정권이 처음 들어설 때 이제 여러 각계의 사람들한테 대통령 새로 이제 대신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어떤 조언 같은 거를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런 글을 써드렸어요.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는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누구도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를 대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자세는 그것이 무엇일지 모른다는 것부터 전제를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75억 명 인간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실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조지 오웰이 1984에서 썼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실 미래를 알고 싶으시다고요?
미래를 지배하고 싶으시다고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어떤 곡선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뭐든지 다 좋아요. 주가일 수도 있고 뭐 GNP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인구일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이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빨간색 데이터가 없이 여기만 여러분이 서 있다면 미래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찍어야죠. 미래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겠죠. 이게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미래는 이것이거나 이것을 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인류 역사상 급변하는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일단 일어난 다음에 설명을 하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래는 알 수 없고요.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미래를 알고 싶으시다면 과거를, 역사를 공부하셔야 되죠. 역사를 공부한 다음에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것이 철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어요. 역사 뭐든지 좋아요. 그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의 틀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아마 여러분이 조금 감을 잡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현재를 놓고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가 좀 더 모르겠어요.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여가를 갖는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똑같은 자료를 놓고도 누군가는 반이 찼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반이 비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똑같은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현재가 중요하다 그랬지만 더 정확히는 현재 세상을 보는 어떤 방식,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조스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기업에 계신 분도 있고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전략, 인생에 대한 전략을 세우길 바라는데요. 사실 전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 것인지는 묻지만 누구도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어차피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변화가 일어날 텐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100만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로또처럼 하나를 잘 찍어서 잘 맞추면 물론 크게 성공하겠지만 거기에 미래를 걸겠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전략을 세우겠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변하지 않을 것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게 95%가 넘을 테니까요. 그리고 변하는 것에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손에 있다면 될 겁니다. 제가 그 방법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답은 알고 나면 너무나 당연해서 허망하기까지 하죠. 근데 원래 그런 게 답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들은 제가 주로 교육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까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안 변해요. 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입니다. 철학을 공부하세요. 안 변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 사고 체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논리 안 변합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는 인공지능이 오건 기후 위기가 오건 아니면은 지금 코로나 위기가 오건 인류 문명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든 무엇을 공부할지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공부하십시오. 수학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물리학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수학과 물리학이 뜨는 이유는 변하지 않을 거라서 그래요. 어떤 새로운 종류의 기술도 여기 제가 쭉 다니면서 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기술은 수학과 물리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굳건한 지식들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변화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올 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원해요. 뭔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뭔가 멋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죠. 실제 미래 박람회에 가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싶어해요. 어떤 특단의 것들을 원하죠. 특히 우리 사회가 특히나 그걸 좋아합니다.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창조해내는 능력. 그래서 창의성이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기업들도 노력을 한다고들 많이 듣고 있죠. 그렇다면 창의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리학자들 가운데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은 뭐 아인슈타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은 바로 여기 사과가 있지만 누구죠? 이 사람은 뉴턴입니다. 뉴턴. 그렇죠? 물리학의 아버지죠. 뉴턴. 뉴턴의 유명한 질문은 사과는 왜 떨어질까? 였죠. 사과가 왜 떨어질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사과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 답이 있었는데 이 유명한 질문이죠. 여기서 뉴턴은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창의력, 정말 창의적인 답을 내놔요. 달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돌덩어리니까.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왜 안 떨어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질문이 바뀝니다. 달은 떨어지지만 땅에 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답을 내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뉴턴이 쓴 책 프린키피아에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만약에 공을 이렇게 던지면 공이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이 어깨가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세게 던지면 그러면은 이럴 리가 없겠지만 동해를 건너서 일본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일종의 그 장거리 미사일이잖아요. 제가 좀 더 연습을 하면은 약 던지면은 아예 일본도 지나서 저기 미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힘을 좀 더 내볼까요? 제가 힘을 아주 많이 주면 일본을 지나 미국을 지나 유럽을 지나 한 바퀴 돌아서 제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바로 다른 그런 거란 겁니다. 아까 제가 던진 야구공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떨어지지만 땅에 닿지 못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달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떨어지는 동안 계속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에 바짝 붙어서 움직일 뿐 땅에 닿지는 못하는 거예요. 만약 달이나 야구공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이렇게 가버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턴의 답은 달은 떨어지지만 땅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눠 놓았던 지상과 천상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더 이상 신이 있을 장소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중력, 만류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천상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은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사과와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리학이 우주 전체를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요 창의력을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까요? 요 창의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달은 떨어지고 있다. 놀라운 답인데 이 답을 내기 위해서는 문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그림이 답이죠. 이 그림은 사실 대단히 이상한 그림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봤잖아요. 하지만 뉴턴은 지구의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 둥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겠죠. 즉,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땅바닥에 앉아서 아무리 달을 쳐다본들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려면 오히려 눈을 감아야 돼요. 달을 보면 안 되고요.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이
지구 바깥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게 문제 밖으로 나가는 건데요. 문제 밖으로 아예 나가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때만 나오는 답이죠. 이게 저희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문제 밖으로 나가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문제 밖으로 나간다는 것. 방탈출 게임이라고 아세요? 방탈출 게임.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진짜 웃기는 게임이더라고요. 돈 내고 들어가서 방에 갇혀요. 자기 돈 내고 들어가서 일단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단서를 여기서 찾아서 열쇠를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처음 게임했을 때는 뭐 열쇠는커녕 처음 들어가자마자 손을 수갑으로 묶더라고요. 그러더니 먼저 이것부터 풀어야 된다 그러는데 50분 동안 묶여 있었어요. 찾기는커녕. 자,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를 제가 역시 아이들을 모아놓고 문제를 내요. 자, 이걸 찾아서 단서를 찾아서 열쇠가 있으니까 문 밖으로 나와봐라. 근데 제가 이제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서 이 방 안에 열쇠가 없어요. 아이들은 찾겠죠.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예요. 자, 만약 제가 이 문제를 냈을 때 아까 마찬가지로 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제가 문제를 내자마자 바로 여기 옆으로 와서 망치로 벽을 막 부셔요. 그리고 벽을 부시고 나가더니만 이 안에 없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천재인가요? 얘 미친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찾으려는데 왜 벽을 부셔 갑자기? 보통 아이들이라면은 일단 찾습니다. 100명이라면 열심히 찾지만 한 20분쯤 지나고 나면 그 중에 한 90%는 포기하죠. 포기하고 언제 문 열어주나, 스마트폰도 안 주고 우리 뭐하라고 이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10명의 아이들이 계속 찾습니다. 여전히 벽을 부시지 못하겠지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없는 거 아닐까? 그렇죠? 문제 밖으로 나가는 상황은 이렇게 옵니다. 문제 밖으로 왜 나가야 되냐 하면은 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완벽하게 확신하면 벽을 부실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용기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2단계까지 왔지만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용기가 있으려면은 자기를 완전히 믿어야 돼요. 자기를 믿으려면은 내가 이 방 안을 구석구석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찾아봤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무수한 시도 끝에 찾아야지만 진정으로 그 문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창의력, 문제 밖으로 나가는 창의력은 놀랍게도 노가다에서 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좀 학생들이 놀라는데요. 그 창의력 교육이라는 게 있죠. 생각을 좀 새롭게 하는 교육이라 그래서 5만 가지를 시키는데 사실 진정한 창의력은 이미 나와 있는 지식 체계를 완벽하게 내가 익히고 그걸 내가 다 알고 있고요. 그걸 다 적용해 봤지만 해결이 안 될 때 또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도 하지 않은 방법으로 용기 있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창의력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물리학자의 대부분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새로운 데로 갔어요. 뉴턴이 10년간 쓴 노트가 있죠. 케플러가 15년간 쓴 노트가 있어요. 10년, 20년간 한 문제를 적용해서 모든 시도를 해보지 않고서는 새로운 걸 할 용기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공부를 하는 특단의 조치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요. 고전을 다 읽고요. 수학도 다 공부하고 이미 나와 있는 이론을 다 익힌 다음에야 새로운 거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노가다를 즐겁게 하거든요. 아까 그 열쇠 찾기를 할 때 그걸 내가 만약에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하면은 뭐 준다니까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었을까요? X표를 다 걷는데 없어요. 아, 이거 빵 준다 그래서 했는데 빵 못 먹겠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는 여기다가 그리드를 긋고 하나씩 뽀개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애가 있다면 걔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천재가 된다는 이유는 엄청난 양의 노가다를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재가 돼서 그 분야의 모든 끝까지를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못한 대로 한 발짝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아는 물리학자들, 위대한 물리학자들 가운데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노력을 해야지만 창의력이 생긴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변하긴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에너지 가치.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상한 짓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신줄을 놓으면 변한다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원자 이야기를 잠깐 해야 돼요. 이 세상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그 통찰을 주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의미는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5분 만에 설명할 텐데요. 세상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현대 과학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기도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바이기도 해요. 물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냥 한 이야기예요. 그냥 어떤 실험적 증거나 오늘날 우리 과학처럼 어떤 관측을 한 결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생각만 해서 얻어낸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철학자,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인데요. 데모크리토스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들은 영원 불멸하고요. 이것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단지 원자들이 붙어 있는 거고요. 죽으면 원자가 다시 흩어질 거예요. 이 철학을 들은 이 오른쪽 철학자가 그래, 데모크리토스가 맞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 삶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오른쪽 철학자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예요. 에피쿠로스라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쾌락주의라고 배웠을 겁니다. 쾌락주의.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어떤 가치나 의미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원자들의 움직임만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쾌락을 즐기고 살아라 이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래 쾌락을 즐기자 그러면 이 사회가 붕괴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단서를 달죠.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쾌락.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요. 뭐 나무에 물을 준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거 하라 그러죠. 어쨌든 이들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대단히 사변적인 철학이지만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이 알아낸 우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인간이 만든 가치, 인간의 도덕, 인간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것, 이 문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들은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은 뭐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하라리의 어떤 철학은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집대성해서 잘 정리해 놓은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달리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을 믿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나 드는 예인데요. 또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예가 쉬워서 그런데. 자, 여기 침팬치가 한 마리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침팬치가 지금 맛있게 점심으로 바나나를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와서 그 바나나를 뺏어요. 일단 제가 먹습니다. 그럼 침팬치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기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와서 막 달라고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럴 줄 알고 여기 1,000원짜리를 준비했어요. 침팬치한테 이걸 대신 줍니다. 그럼 침팬치가 이걸 받고서 그래 넌 바나나 먹어라 난 이거 가질래 이럴까요? 예, 아닐 거예요. 이거 뭐야 그리고 물론 말을 안 하니까 꽥꽥거리면서 이거 찢어버리고 와서 저한테 바나나를 달라 그러겠죠.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이 1,000원을 가지고 요 앞에 마트에 가면 바나나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을 잘하면 2개 줄지도 몰라요. 바나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1,000원짜리는 바나나를 살 수 있어요. 바나나와 같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나나 우유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이상하고 침팬치가 옳은 건지도 몰라요. 이거는 종이 맞거든요. 침팬치가 꽥꽥거린 것처럼 바나나가 아니라 종이에요. 여기 그림이 그려있는 색종이죠. 색칠한 종이죠. 여러분은 왜 이게 바나나랑 같은 가치가 있다고 믿으세요? 제가 종이 쪼가리에다가 1,000원이라고 써서 드리면 좋아하지 않을 텐데 왜 이 종이에는 특별히 집착하시나요? 이거 종이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한반도에 작은 소행성 하나가 떨어지면 지구상의 지도에서 한반도가 사라져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그럼 내일부터는 이거는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이 종이가 갖고 있는 가치는 2020년 7월 현재 한반도라는 이 작은 지역에 살고 있는 호모사피엔스 5천만 개체가 그런 가치가 있다고 믿는 상상이죠. 여러분이 그 상상을 믿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기 나온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상의 산물이죠. 제가 돈을 얘기를 들었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답할 수 있나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책 한 권을 읽어도 몰라요. 평생을 살아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인가요? 옛날 이 땅덩어리에는 우리가 살지 않았어요. 5만 년 전에는 원숭이가 살았죠. 10만 년 전에, 1000만 년 전에, 2000만 년 전에는 공룡이 살았어요. 이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럽의 수많은 땅덩어리는 수많은 민족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우리 민족, 한 민족이 불과 한 몇만 년을 살았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에요. 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만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연 법칙 같은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지구가 멈춰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 수 없어요. 그냥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만든 상상인데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것이 바뀔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바뀔 수 없는지를 먼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어릴 때에는 여성이 직장을 갖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할머니 세대에서는 여성이 일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러 간다 그랬을 때 동네 할아버지께서 아니 무슨 여자가 직장을 가서 돈을 벌어. 이거는 하늘이 정한 뜻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상상의 합입니다. 상상의 합이라는 뜻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포인트죠. 바뀔 수 없는 게 있고 바뀔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왜 안 바뀌냐면은 우리가 바꾸지 않아서 안 바꾸는 거죠.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다수의 동의를 할 때 바뀌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으시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넥타이도 안 매고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안 매도 괜찮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복장으로 200년 전에 돌아가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 맞아 죽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려면 상투를 틀고 갓을 써야 돼요. 여기 여성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고 이런 데 앉아 있으면은 얻어 맞아 죽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았죠. 그때는 다수가 그게 옳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수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란 것은 다수가 동의해 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변화의 시대에 바뀌어갈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뀌지 않는 걸 찾는 게 더 중요하지만 바뀌어갈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 텐데 앞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더라도 최근에 그 공유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공유경제로 의외로 사람들이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카쉐어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 그것이 새롭고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이어서 글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지를 따져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변화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한다는 강박도
생각도 가지고 있고 힘듭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대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변화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챙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변화가 왔을 때에는 변화가 온 다음에 적응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챙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다음 또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서 변할 텐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따로 신경을 써서 지키지 않으면 변할 거예요. 물론 어떤 것들은 변해야 더 좋은 것도 있겠죠. 즉 변해야 될 것과 변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려서 이 고민을 선행하지 않고 변화에 몸을 내맡기거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만 예측해서 거기서 크게 돈 벌어보자는 생각만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곰곰이 변하지 않는 건 뭘까?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뭘까? 이 변화를 통해서 꼭 변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은 뭘까? 이런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흥미로운 강의를 해주신 김상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학문이 물리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일단 꼭 물리학만은 아닐 거예요. 예, 물리학이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런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변치 않는 그런 툴을 잘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공계에서는 수학, 물리학이죠. 사실 물리학만도 아니고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화학, 생물학 이런 거 안 바뀝니다, 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수많은 여기 보니까 드론도 있고 뭐 온갖 그 전지의 이야기도 있고 결국 그런 모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새로운 기술들은 물리 법칙이나 화학 법칙을 거슬려선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새로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싶다면은 이미 알려진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쓰이는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물리학자들이 개발한 게 많아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꼭 뭐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기초 과학과 수학 이거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끝에 이야기했던 인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의 문제에서도 그 철학과 역사 역시 안 바뀌니까 이것도 공부를 해놓으면 이런 거 진짜 한번 공부해 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5차, 6차, 7차, 8차 산업혁명이 와도 다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셔야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뭐 어떤 게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변해야 하고 항상 이제 변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가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에 굉장히 좀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뭐 AI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것에만 집중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될수록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교육일 것이다. 그렇죠. 뭐 사실 그런 내용의 강의가 아니었나 싶기도 그렇죠. 한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자연에서 움직이는 이 수많은 현상들에는 인간이 없어서 어려워요. 여러분이 상식으로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늘을 아무리 봐도 태양이 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는 거라든가 지구가 아무리 봐도 평평한 것 같은데 둥글다던가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은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에 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죠.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상상의 합의이기 때문에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려면 자연과학의 이해로부터 인간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자기가 하는 과학이 물론 인간의 도움이 안 되는 과학을 하겠다? 그렇다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회 안에 살지 못하겠죠.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이 인간 사회, 저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길 바란다면 인간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따로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학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깨우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 왔고 왜 우리가 하다못해 제가 왜 이런 복장으로 여기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왜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었고 어떤 전쟁이 있었기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의 이 현재를 만든 것들이니까 그런 이해 없이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기술은 과학으로부터 만들어질 거고요. 그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은 인간을 공부하는 일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의 소통과 이 균형 잡힌 이 교육 공부는 이건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질문을 했고요. 여기 지금 와 계신 관객분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텐데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있는 분, 자 손을 들어주세요. 예, 가운데 계시네요. 저희가 과학을 많이 배우면서 뭐 양자역학이나 고전역학 이런 걸 많이 배우는데요. 이거를 배울 때 느끼는 점이 이게 상식을 얻는 것보다 뭔가 약간 이거를 어디에 쓰이고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쓰이는지가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총 저희가 과학을 배울 때 과학 공부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그 일단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 사과 이야기부터 빅뱅까지 간 이야기를 한 가지 얘기를 들어드렸잖아요. 사실 주변에 어디에나 과학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또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학이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과학을 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연결을 지으실 수도 있고요. 사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과학의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과학이 세상을 보는 틀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저희가 그걸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때 그냥 남이 해준 이야기나 아니면 전통에 따라서 뭐 해오던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증거에 입각해서 과학이 그거거든요. 과학이란 것은 그 인문학과 달리 물질적 증거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태도예요. 이 증거는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되고 재현 가능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만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수많은 책에서는 태양이 돈다고 돼 있었지만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한 결과에만 입각해서 지구가 돈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태도가 지금 우리 사회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굴러간다면 그렇다면 좀 우리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질문은 과학 지식에 대한 질문이셨지만 과학적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 수업 시간에 그런 걸 배울 때도 저희가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논리와 합리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일상생활에도 계속 그 적용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잘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분 질문. 예, 저 뒤에 계신 분. 그 요새 대학교에 가면은 수학과나 과학과 이런 자연과학에 관련된 학과가 폐지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신 융합과학으로 이렇게 학과들이 다 합쳐서 학부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과학도 들어보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자연과학에 있는 학과들이 폐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서요. 그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그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합치려면은 A가 있고 B가 있어야 A, B를 합쳐서 새로운 게 될 수도 있고 A, B가 진짜 융합이 돼서 C가 될 수도 있을 텐데 A가 없다면 융합할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제도 하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자신의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지식을 얻기는 쉽지 않은 체제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 때문에 대학에 가야 비로소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전공 지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저는 융합은 그 다음 단계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고 아예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어서 완전히 풀어놓는다던가 그런 게 있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융합이라고 내걸어서 그 안에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대개는. 그렇게 할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도 이걸 같이 해본 적이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체제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먼 미래의 융합으로 가야 한다면 처음에는 이런 위험한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약간 반대 쪽에 있긴 있어요. 지금 단계에 하기는 이르지 않은가? 아니면 좀 더 느리게 해서 이렇게 당겨오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누구도 답은 모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뭐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TV로 시청을 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뭐 미래 과학도를 꿈꾸는 학생들 그리고 또 물리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언제나 반복하는 얘기지만 미래에는 과학이 세상을 주도할 거니까 과학을 공부하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천재에 대한 이야기, 창의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과학자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저처럼 이야기하거나 노벨상을 받거나 위인전에 나오는 과학자들의 삶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학자의 삶은 대부분 되게 지루해요. 제 3자가 보기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계산하고 있거나 여러분 수학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이론 물리학은 하루 종일 수학 계산하는 건데요. 그 좋아하지 않으면 그걸로 돈을 번들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의 세상이 과학이 더 중요해질 세상이란 건 맞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이 모두 과학자가 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이 중요해진다면은 기본 소양으로서 과학을 알아야겠죠. 우리 사회가 더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치 체제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사회가 더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간다면 그래서 과학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과학을 특별히 좋아한다면 자기는 정말 개구리가 좋다면 그럼 개구리를 평생 연구를 하면 되고요. 별이 좋다면 평생 별을 볼 수 있는 직업을 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자가 될지 안 될지는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믿고요. 그다음에 그와 상관없이 나는 과학자가 안 될 거야. 그런 사람도 과학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의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역사와 철학을 시와 문학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아마 그 정도의 비중 또는 그 이상의 비중으로 과학이 될 겁니다. 이 우주를 아는 거고 우리 자신을 아는 거고 내가 무엇인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지금 이 세상을 지탱하는 이 기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진로와 상관없이 반드시 교양으로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상욱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여는 에듀 콘서트 교육은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울산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자, 울산의 미래 교육, 울산 MBC가 선두에 서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